그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검하고 나서 내장탕, 이게 너무 악취미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형애 변호사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양혜라는 아나운서, 저와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를 가끔 진양혜 변호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이름은 진형애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일부분은 맞아요. 사실은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저희 바로 위에 대법관님이 사시고요. 또 옆동에는 남부지법원장님이 가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장을 보러 나오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하죠. 같이 서로 쑥스러워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어쨌든 저희 아파트의 한 상당수, 한 절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땐 법조인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법조인들이 많이 산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서초동 하면 그 사람들은 좀 우리랑 별천지 다른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거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냥 인간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는요, 서초동이라는 동네가 주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까발려 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이니까 뭔가 좀 쇼킹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99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000년부터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다녔어요.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법조 실무를 하기 직전에 한 2년 동안을 정말 빡시게 교육과 연수를, 실무 연수를 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했었던 여러 연수 중에서 시신, 즉 시체와 관련된 이 쇼킹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었던 건데요. 아니, 사법연수원생, 특히 뭐 법조인과 시체는 무슨 연관이지? 뭐 끝나고 나서 사람이 뭐 범인이 잡혔다면 몰라도 법조인들이 시신을 대할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면 그거는 법의학자들이 하거나 또는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그 원인이 혹시라도 범죄로 인한 죽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범죄가 아닌지 맞는지를 밝히기 위한 게 부검, 즉 시신을 해부해 보는 거, 또는 검시, 해부는 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시신을 낱낱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이런 게 바로 검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법연수생들은 앞으로 법원을, 즉 판사를 갈지 검사를 할지 변호사를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세 가지 업무를 다 해보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시신을 직접 볼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혹시 직접 시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시체라는 걸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직접 맞닥뜨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그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군다나 볼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제가 부검을 한 그 사법연수생 때 부검을 참관을 했는데요. 그 부검의 시신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그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저를 그 부검 현장에 데려간 검사가 굉장히 씩 웃으면서 야, 운이 좋아 오늘? 굉장히 멋진 남자가 맞아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8살 된 원인 미상의 멋지다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젊은 남자분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멀쩡했었거든요. 아무런 죽음의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상처도 없고 어디 뭔가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물론 아무리 외부로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멀쩡히 살아있었던 사람이 온 몸이 이제 다 해부가 돼서 그래야 사인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그 시신을 부검하고 나니까 사실은 막 속이 미식미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한테 검사가 이제 부검했으니 내장탕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검하고 나서 내장탕, 이게 너무 악취미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일종의 악취미적인 전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에 탄 시신을 부검한 날은 숯불갈비를 먹는다든지,
또는 익사한 시신을 본 날은 회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악취미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해야 앞으로 네가 법조인으로서 비위 상할 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물론 검사가 직접 메스를 들고 막 해부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전문적으로의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걸 검사가 지휘를 하는 건 거죠. 자, 이쪽을 한번 해봅시다. 저 머리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니면 심장을 한번 무게를 재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부검에서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휘를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부검인 거고, 직접 검사가 칼을 들고 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이제 내장탕을 사주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다들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뭐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겨우 이제 먹지만 너 죽었어, 너 두고 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제가 검사님한테,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한 20여 년 이상 검사하셨는데 가장 좀 갑이다, 갑업도 갑이다, 이런 건 뭐 해보신 건 뭐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으시고, 한여름에 산에서 어떤 차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를 그 차에서 뭐 허연 벌레가 꾸역꾸역 계속 나온다.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시체가 됐던 동물이 됐던 뭔가 이렇게 썩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사람이었고, 이미 이제 경찰들이 그 주변을 삥 둘러싸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검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m 전인데도, 노상이고 산인데도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그 근처에 겨우겨우 이제 코를 막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여름의 차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울지. 그 차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 뚝뚝 녹아서 떨어질 정도의 상태가 돼서 거기에 차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거 인적사항 확인하고 부검하고 가족에게 넘겨,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뒷처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차 문을 여는 순간 쏟아져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자기가 했었던 검시 중에 정말 최악이었다. 갑업도 갑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검이 얼마나 멋진 케이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되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장탕이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이 부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유교적 사상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부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든 또 내가 아는 사람의 몸, 특히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다 메스로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검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일단 매장하거나 화장을 해버리고 나면 만에 하나 어떤 정말 이게 억울한 죽음이 되더라도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요새는 대부분 사망 이후에 보험금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보험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이미 다 훼손된 시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시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다 이거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 달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는 부검에 대한 이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 돈이 문제죠. 모든 것은. 되게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날 되게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다음날에 부인이 온몸에 칼이 난자된 상태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전날 심한 부부싸움이 있었다라는 주변에 신고도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온몸에 칼이 난자됐으니 이건 명백한 타살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타살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용의자는 남편이겠고, 그래서 남편을 잡아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시체도 당연히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엄청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타살이 아니라 부검 결과 자살로 밝혀진 거예요. 자살과 타살은 이 칼로 어딘가를 이렇게 찔렀을 때 밖에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찌른 것과 내가 내 몸을 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칼을 찌른 거는 그 칼이 들어가는 각도나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부검이나 검시를 통해서 법의학자라는 전문가들의 눈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살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자기 몸을 찔러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부부싸움을 한 이유도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당연히 부인의 외도를 이제 알고 추궁을 했죠. 근데 부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계속해서 심지어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심한 부부싸움이 이제 생겼으니까 사실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자기가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대신에 내가 억울한 것을 내 죽음으로 해명하겠는데 나만은 그냥은 못 죽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찌른 거예요. 자기 몸을. 거의 아픈 본능보다 그 복수에 대한 이 의지가 더 강했나 봐요.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해를 해서 죽은 걸로 밝혀진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결론이, 그 부인을 그렇게 추궁을 했는데 그 이유도 부인이 자기 남편과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낳은 그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남편이 자기가 어렸을 때 혈액형 검사를 잘못 받아놓고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다가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혈액형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나왔겠죠? 근데 자기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남편이 부인을 추궁하고, 그 부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기 온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남편이 부인을 죽인 것으로, 살인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남편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뭐 임시로 뭐 혈액형 검사에서 막 알려주고 뭐 이러면서,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처음 해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혈액형이 제대로 모르거나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게 너무 어이없는 그런 최악의 비극이기도 하고, 아마 근데 이제는 뭐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실 정도의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법원에 계신 판사분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판결문을 판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법정에 가면 판사님 밑에 앉아 계신 검은 옷 입고 뭔가를 계속 쓰시는 그분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 우리 PD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판사님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6일은 노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하고 월급 받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다음번에 제가 법원의 판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그 얘기 해드릴게요. 네.